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치과병원의 김범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이용한 오로넥스 보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병원 대기실의 모습이고요. 현재 프라임 스캔 2대와 옴니캠 이렇게 3개의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항상 환자를 보고 있을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과연 내가 이렇게 큰 투자를 한 비용만큼 환자분들에게 더 좋은 보철물과 좋은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오로넥스 타입의 보철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환자분은 65세의 남성분이셨고 치아가 없어서 치료를 받고 싶다라는 주소로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환자분들이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 임플란트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악은 총의치, 하악은 잔존 치아를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를 최대한 심게 되고 RPD를 하는 IARPD 치료를 받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이 기존의 덴처가 없는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템포러리 덴처를 제작하면서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루트레스를 발치하고 치료를 천천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덴처에 적응에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이제 상악을 고정성 보철물로 변경하고 싶다고 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이제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분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이제 수술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악에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저렇게 이제 오로넥스 타입의 보철을 치료 계획을 잡았고요. 환자분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상악의 수술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완전히 힐링된 상태의 리치였기 때문에 이미디엇 로딩을 준비를 했었고요. 다행히 수술이 잘 진행되고 초기 고정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술 당일에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스캔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바이트 체드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환자분은 귀가를 하시고 병원 내에서 이제 밀링기를 이용해서 프로비저널 브릿지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렇게 이제 브릿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이제 상악은 고정성 보철을 착용하시고 이제 하악은 템덴처를 끼신 상태에서 덴처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상악에 이어서 이제 하악도 이제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고 싶다라고 이제 희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개의 임플란트를 더 식립을 하고 상악은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갔지만 이제 하악의 경우는 전치부 2개의 임플란트와 나머지 3개의 임플란트를 전부 연결을 해서 이미디엇 로딩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페일되지 않고 전체 치료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요. 처음 치료 계획 단계에서 세웠던 진단 왁스업과 최종 보철물을 비교를 해보면 저 치아의 배열과 교합 상태를 잘 유지를 하면서 최종 보철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세미나나 강의에서 이제 이런 치료를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사실 이거를 우리 환자분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도 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인터뷰가 뜨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치료 컨셉, 오론포 컨셉의 창시자인 이제 말로 선생님과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학에서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알브렉슨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90년대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이미디엇 로딩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시기에 저렇게 전체 발치된 케이스에서 4개의 임플란트에 이미디엇 로딩을 시도했던 그런 일화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그런 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처음에 이런 케이스들을 어디 가서 보여드렸을 때 굉장히 심한 비난을 받았다고 하시고요. 그때 이제 권유를 받으셨던 것들이 이 치료 컨셉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들을 유지를 하면서 논문을 계속 쌓아 나가라는 권유를 받으셔서 현재는 25년 경과된 후에 많은 롱텀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 무치학에서의 이제 임플란트 치료에 비해서 장기적인 성공률에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논문으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이런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크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스캔 데이터를 얻는 과정,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 이거를 환자 입안 내 치료로 옮기고 보철물을 제작하는 이렇게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는 이제 술자의 그런 치료 방향에 따라서 이제 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페이셜 스캔까지 이런 전학 보철에서는 이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케이스의 경우는 이제 덴처를 릴라이닝해서 덴처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구강 스캔을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템퍼러리 덴처를 제가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교합 관계라든지 버티컬 디멘전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스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 덴처를 레진 마커를 장착한 상태로 CT를 촬영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의 치료 계획에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플래닝 과정에서는 이 올드 덴처를 이용해서 일단 새로 디지털 덴처를 디자인을 했고요. 이 덴처를 이용해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하는데 플래닝하는데 활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미디언 로딩을 위한 보철물을 제작할 때에도 처음에 이 치아 배열과 진단 왁스업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수정을 하면서 빠르게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치료 과정과 이제 보철물 제작 과정에서는 이제 가이드를 이용한 가이드 수술과 이제 밀링기를 이용한 보철물 제작, 그리고 최종 보철물 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구강 스캐너로 이렇게 스캔한 데이터를 따로 메시믹서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불러와서 마진 부위에서 저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치아 배열이 있는 바깥쪽 부분과 잇몸 쪽에 있는 모델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쉐입의 소프트웨어에서 불러와서 이보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디지털 덴처를 디자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템포러리 덴처에 환자의 정중성과 교합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중첩시킨 상태에서 배열을 하게 되면 쉽고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덴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덴처 치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설정값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에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학생 때 실습하던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컴퓨터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덴처 치아 배열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JPD에 실린 이 덴처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보클라의 우리가 사용하던 덴처들을 그대로 디지털화 되어 있고, 이렇게 블럭에 치아와 덴처 색깔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한 덩어리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링을 해서 덴처를 만들 수도 있고, 이 데이터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된 완성된 덴처 데이터를 이제 환자의 CT 데이터와 이제 중첩시킨 상태에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설정하는 모습입니다. 캔틸레버 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6개의 임플란트를 고르게 배치를 해드렸고요. 보통 오른폰 컨셉에서는 후방에 있는 2개의 임플란트를 상악동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여서 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환자분의 경우는 그런 회피할 구조물들이 다행히 없었고, 이렇게 각도가 패럴렐하게 잘 심어지게 되면 이후에 보철물 제작 단계에서도 이제 보철 설계에서 굉장히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회복적인 제한점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임플란트를 틸팅시켜서 심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 수술하는 과정이고요. 가이드의 정확한 고정을 위해서 이제 2개의 핀을 사용을 했고, 핀이 있는 주변부터 시작해서 점차 전치부에서 후방부 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임플란트를 가이드와 고정시키는 그런 부속을 이용해서 고정이 계속 잘 되어 있는 상태로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플랩리스 서저리를 할 경우에 이 임플란트의 위치가 정확하게 의도된 대로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수술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저선량 CT 촬영을 통해서 의도된 위치대로 임플란트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약에 이제 CT 데이터라든지 스캔 데이터, 그리고 이 플래닝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전체적으로 위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해서 조절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당일에 굉장히 고정이 잘 되었고, 그래서 이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구강 내에 연결하고 어버트먼트 레벨에 스캔을 할 수 있도록 스캔캡을 연결한 사진이고요. 덴처를 복제해서 커팅한 것을 바이트 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버티컬 스탑이 없는 케이스의 경우는 바이트를 체득하는 단계에서 변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별도의 지그를 활용하던가, 아니면 뭔가 바이트를 고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왁스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환자분은 귀가를 하셨고, 이제 그동안에 기존의 덴처 플랜지를 잘라내고 임플란트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보철물 디자인을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이 보철물은 이제 이미디얼 로딩을 하는 기간 동안 프로비저널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보철물 장기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PMMA 블럭을 밀링을 해드렸고요.
환자분이 다음날 보통 일주일 이내에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디자인을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제작을 할 경우에 환자분이 다음날 오시게 되면 이렇게 아침에 나온 보철물을 간단하게 원내에서 폴리싱을 하고 구강 내에 장착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상하악 수술을 하는 동안에 이제 같이 제작된 하악 덴처를 이렇게 이제 이보션 블럭을 이용해서 밀링을 해서 제작하게 되었고요. 링구알 쪽에서 보면 약간 치아의 선과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버칼 쪽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우수한 결과를 원내에서 제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보클라의 자체 밀링기인 PM7 같은 장비로만 밀링이 되는데 최근에는 캠 소프트웨어와 이런 협업을 통해서 다른 밀링기에서도 이제 점차 이런 블럭들을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블럭에 이제 아직 떨어지지 않은 밀링된 직후의 상태이고 중간 부분이 이제 막 수풀을 제거한 그런 밀링 직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원내에서 손으로 펄리싱한 덴처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저희가 덴처 환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공소처럼 그렇게 폴리싱할 수 있는 레이스 같은 장비들은 없는 상태이지만 핸드 폴리싱만으로도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미디엇 로딩을 위해 상하에는 PMM으로 밀링한 브릿지를 장착을 해드렸고요. 하악에는 원내에서 가공한 템퍼러리 덴처를 릴라이닝해서 장착한 당일 사진입니다. 굉장히 교합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3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제 최종 보철물 제작을 위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프로비저널 보철물을 스캔을 해놓고 그 교합이 유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풀마우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정밀하게 인상을 체득하거나 스캔을 하더라도 여기서 변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차를 보상하기 위한 이제 베리피케이션 지그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아까 밀링기 사진에서 밀링된 브릿지와 함께 같이 제작했던 발을 이렇게 미리 사전에 커팅을 해놓은 뒤에 구강 내에 연결하고 패턴 레진으로 다시 연결을 하고 이걸 픽업 인상 체득하듯이 이제 기공소에 같이 보내서 최종 보철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논문을 통해 정밀도에 대한 검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구강 내에서 꼽는 스캔 바디처럼 이 보철물에 거꾸로 끼울 수 있는 랩 아날로그의 리버스 스캔 바디들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구강 내 스캔 데이터와 비교해서 한 번 더 디자인의 정밀도를 검증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낸 베리피케이션 지그는 랩 아날로그처럼 생긴 스캔 바디를 꼽은 상태로 기공소에서 이제 테이블탑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게 돼 있고 이걸 그대로 이제 석고를 이용해서 지그를 한 번 더 제작하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정밀도, 적합도를 맞춰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데이터를 얻고 진단 왁스업을 하고 임플란트 플래닝을 한 뒤에 이제 이미디엇 로딩을 위한 보철물 제작을 하고 이미디엇 로딩된 보철물을 구강 내에서 교합과 컨투어 이런 형태 같은 것들을 확인한 뒤에 최종 보철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스플린트레이라는 미국의 3D 프린터 회사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의 뭐 그런 장비들도 굉장히 뭐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의 플랫폼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간단한 스플린트나 크라운 같은 경우는 스캔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5분 정도면 바로 이제 디자인 파일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이렇게 오론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예약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당일에 45분 정도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 원내에서 1시간 정도 출력하고 마무리를 하면 환자한테 당일에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그런 서비스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차라리 기공소장님과 이제 원활하게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뭐 환자의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런 일정들을 협의를 통해서 스캔 데이터를 보내고 다음 날 정도에 세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하게 이런 임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내에서 모든 디자인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기공소와 협의해서 이제 진행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환자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상하의 임플란트 치료와 하악의 구치부 쪽에 이제 치료를 받기를 원해서 내원을 하셨던 환자분이시고요. 일단 빨리 상하에 뭔가를 넣고 싶어 하시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구강 스캔과 CT 데이터 그리고 페이셜 스캔을 이용해서 먼저 이제 치료 계획을 위한 진단 왁스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버티컬 디멘전을 유지할 수 있는 치아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임의로 버티컬 디멘전을 잡아주고 프로비저널 단계에서 일단 조정을 하기로 협의를 하였고요. 스캔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받은 진단 왁스업을 중첩을 시켜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플래닝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발치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 더 제작한 가이드를 이용해서 발치 부위에 추가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이 좋은 전반부 4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디얼 로딩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왼쪽이 바로 다음날 이제 세팅을 준비한 이제 3D 프린팅한 프로비저널이고요. 뭔가 오차가 있었는지 조정을 하고 났을 때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환자분이 이제 굉장히 만족하고 다음날부터 고기를 드셨다고 해서 굉장히 놀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의를 많이 드렸고요. 교합이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강 내에 세팅한 것과 기존의 CAD 디자인을 참고로 해서 다시 교합면과 형태를 좀 수정을 하고 밀링한 프로비저널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체를 해드린 사진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경과 후에 2차 수술을 진행을 하면서 후반부까지 이제 스캔을 다시 하게 됐고요. 이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를 다시 이제 수정을 해서 구강 내에 이제 장착한 사진으로 이제 프로비저널 상태에서 교합과 형태를 확인을 하고 이제 최종 보철을 세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상악과 하악의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해 드린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임플란트 수술과 프로비저널 제작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CAD 디자인은 이제 외부의 기공소와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했던 오버덴처가 이제 페일이 되면서 저 하나 남은 임플란트는 최대한 살리고 싶고 다른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를 고정성으로 하고 싶다고 내원하셨던 환자분입니다. 이제 이런 오른엑스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긴 브릿지에 잇몸까지 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음식물이 끼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제 그 염려들을 이제 바로 보여주시는 환자분이라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이 케이스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철물 세팅하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보철물을 제거를 해서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있으신지 스크류가 풀린 데는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물들이 많이 껴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진을 볼 때에 비해서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큐레이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플라그 있는 부분이 빨갛게 변한 부분들은 이게 다 얼마 전에 낀 게 아니라 이미 며칠간 구강 내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환자분께 교육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환자분들을 교육하고 있고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보철물을 제거해서 내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스크류를 교환하는 식의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오론 X 타입의 이런 임플란트 보철을 시작할 때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이라든지 환자분들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풀마우스 보철을 할 수 있다면 환자분에게도 좋고 병원의 경영적인 측면에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서 사실 관심을 갖게 된 면도 있었는데요. 이런 케이스들을 접하다 보면 이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의 치료를 시작하고 이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환자분과 비용적인 것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쌓였을 경우에 나중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론4나 오론 X 타입의 보철물을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풀마우스 보철을 적은 임플란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갖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도 그래서 이렇게 부분 무치아 케이스에서도 이런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와 세멘틸리스 타입의 보철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케이스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11번 임플란트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2017년도에 마무리를 하셨고요. 환자분이 이제 치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셨기 때문에 반대편 대합치와 유사한 형태로 저렇게 이제 루트까지 재현이 된 형태의 보철물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나머지 부위의 치주가 안 좋아지고 동요도가 생기면서 이제 환자분이 20번대의 전치부와 소구치부를 포함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을 하시게 됐습니다. 발치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게 됐고요. 이미디엇 로딩은 하지 않고 임시 의치를 사용을 하시다가 3개월 뒤에 이제 2차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2차 수술을 할 때 거의 절개를 하지 않고 티슈 펀치만 이용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블리딩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ISQ 수치 확인을 한 뒤에 기존 보철물까지 제거하고 4개의 스캔 바디를 연결해서 인트라오럴 스캔을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외부 기공소와 같이 이제 협의해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고요. 저렇게 이제 전치부의 보철 디자인과 이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보철을 계획을 사전에 했었고, 식립 각도상 이런 경우에 스트레이트 타입의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면 이제 스크류 홀이 라비알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앵글드 어버트먼트나 커스터마이즈한 각도를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버트먼트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내에 일단 스트레이트한 어버트먼트 2개 먼저 연결을 했고요. 디자인 한 대로 이렇게 기공소에서 지그를 이용해서 어버트먼트를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지그를 제작을 해주셨고요. 프로비전을 연결을 한 상태에서 구강 내 기능을 하다 보면 이제 교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치아가 길어 보이는지 뭐 튀어나오는 것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환자분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2번 치아의 경우도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요도가 좀 있는 상태였는데요. 치료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고지를 드리고 환자분께 이번 기회에 같이 치료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었는데, 환자분이 이렇게 이제 2차 수술 때까지 이제 결정을 못 하시고 있다가 프로비저널을 장착을 하고 식사를 해보고 지내보니 여긴 불편해서 이번에 같이 치료를 하고 싶다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이제는 치아가 그렇게 루트까지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좀 잇몸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보철물을 제작하고 싶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사전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론 X 타입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FP3 방식의 보철물로 사전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비저널을 사용하시던 단계에서 장착을 한 뒤에 12번 치아에 발치를 하게 됐고요. 어떤 오차 보상을 위해서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한 번 더 스캔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수정해서 한 번 더 프로비저널 보철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전치부 쉐이드를 위해서 쉐이드 탭을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잇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양한 컬러를 포셀린 파우더를 이용해서 빌드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젠센 덴탈에서 만든 이제 미오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공소에서 이제 소장님이 선호하시는 그런 컬러를 사전에 이제 정보를 전달을 받고 이렇게 밀링을 하고 나면 주변에 크라운을 만들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전치부 모양으로 가공을 한 뒤에 원내에서 이렇게 컬러를 쉐이드 탭을 커스텀으로 제작을 해서 기공소에 이제 정보를 같이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이 추가된 프로비저널을 다시 이제 최종 디자인을 구강 내에서 확인을 하고요. 쉐이드 탭을 위치시킨 상태로 진지바 컬러에 대한 정보를 기공소에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공소에서는 요즘에 이제 모델까지 출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어댑테이션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셨고요.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 미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보철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흑백으로 보게 되면 잇몸 쪽에 스티플링까지 되어있는 굉장히 예술적인 보철물을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환자의 술 전과 이제 치료가 마친 술 후의 사진입니다. FP2의 그런 루트가 재현된 형태에서 이렇게 잇몸까지 재현된 FP3 형태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이었고, 이렇게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전체 무치약이 아닌 부분 무치약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증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있고요.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오론 X 타입의 보철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증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원내에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에 이제 많은 기공소들에서 이런 보철물 타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파트들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